예, 서울대학교 이태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좀 생전 처음 좀 떨립니다. 사실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하면 좀 제 의견을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 또 회원님들께 도움을 드리는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까 해서 몇 번 고쳤었습니다. 근데 고쳤었는데 뭐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한국 농업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나 그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한국 농업 정책의 변천 과정 그걸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농업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 EU에서 어떻게 농업 정책 하고 있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EU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 한국에 제일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EU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 부분은 박진도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보통 박진도 선생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그냥 상당히 일치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70년대 농정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농업 GDP 성장 추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 농업 GDP 하고요. 오른쪽 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 총 GDP, 한국 전체 GDP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 GDP는 빨간 점선인데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이제 농림업 GDP는 굉장히 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축을 달리해서 단위를 달리해서 표시하지 않으면 파란서로 나와 있는 농림업 GDP는 굉장히 낮아서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축을 달리해야만 좀 그래프에 나타날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70년대 초반에 농가 판매 가격 지수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속도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농림업 생산이 좀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쌀 자금 문제 이런 거하고 겹쳐서 소위 증산 농정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 증산에 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70년대 말에 이제 통일벼라는 게 발명이 돼서 쌀 자금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지만 또 통일벼라는 게 냉해에 약한데 냉해에 약한 종자를 또 너무 정책적으로 강요해서 많이 심어서 80년에 냉해를 당해서 쌀을 200 몇십만 톤 수입해오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200만 톤 수입한 건 또 너무 많이 수입을 해서 그 다음에 또 그걸 없애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재미있는 표인데요. 1인당 쌀 소비량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인터가 이쪽에 계시는 분한테는 좀 죄송한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보시면 이게 소비량인데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쌀 같은 것의 소비는 이렇게 매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공급되는 대로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급되면 많이 먹고 적게 공급되면 적게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들쑥날쑥하죠. 근데 70년대 말부터는 이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수요대로 먹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탄수화물 식품 소비가 줄어들고 점차 이렇게 부드럽게 줄어드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그냥 공급되는 대로 먹었다는 게 부족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소득 농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질 농가 소득은
뭐 실질 농가 소득이 높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실질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보다 이제 실질 근로자 가구 소득이 이 노란색 가는 선이고 실질 농가 소득이 주황색 굵은 선이고 그런데 더 높기는 하지만 이것은 속도가 감소되면서 증가하고 이것은 실질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은 체증적으로 증가하고 실질 농가소득은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벌써 이때부터 농가의 농가 소득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이제 감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도시에서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농가의 고령화가 슬슬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영농 시간이거든요. 이 맨 위에 있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영농 시간이 벌써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 농업 소득은 근데 영농 시간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보통 여러 가지 이제 농가에 대한 지원도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기계화도 시작이 됐고 그래서 80년대가 그래서 농업 정책하는 분으로서는 가장 그래도 좋은 시대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보통 도농 가구 소득을 비교하는 것이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서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가 뭐냐 하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하고 그다음에 농가 소득하고 보통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 근로자는 상당히 젊고 교육 수준도 높고 이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연령 수준도 높고요. 보통 지금 한 평균 연령이 60세 좀 넘든가 그렇죠. 지금 뭐 하여간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 연령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보다 교육 수준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농가에 비견될 수 있는 분들하고 소득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누구냐 하면 도시 비근로자입니다. 소위. 그러니까 도시 자영업자라고 볼 수가 있죠. 도시 비근로자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50대인 분들. 이제 도시 비근로자 2인 이상 가구는 평균 연령이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소득하고 누구하고 봐야 되느냐 하면 농가의 50대 농가의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농가의 소득하고 비교를 해보면 C하고 D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한 144.5% 이렇게 도시 비근로자 2인 이상 가구 근데 평균 연령이 50대인 그런 가구하고 그 다음에 경영주 연령 50세 59세인 농가의 소득하고 비교해보면 농가가 오히려 한 45% 더 높죠. 그 다음 근데 이제 그냥 우리 하는 대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A하고 B하고 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도시 근로자 소득보다 농가 소득은 60몇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야 농촌에 가면 무조건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농촌에 가서 제대로 일하고 나이 한 50대쯤 되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45% 더 소득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는 저는 뭐 소득농정에 이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80년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여기 오른쪽 축은 7%, 14% 이렇게 돼 있는데 왜 7단위로 해놨냐 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14% 이상 되면 고령 사회라고 그러고 21% 이상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28% 이상 되면 아마 초초고령 사회 뭐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하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80년대부터
농가의 고령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득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소득의 양극화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이 소득의 양극화는 잘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청에서 이 농가 그 소득을 조사를 하지 않고 이 매출액만 조사를 하는데 매출액도 조사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60, 70년대에는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기 면적으로 이제 그 소득을 추정해서 그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5헥타 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헥타 이상 이렇게 해서 보면 80년대부터 이제 소득의 양극화가 슬슬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는 WTO 농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뒤에 사실은, 참고 자료로 제가 보통 가장 한국 농업 정책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것을 세 가지 넣어놨는데요. 하나는, 농업정책 연표고 또 하나는 WTO 농업협정문입니다. 사실은 1990년 이후에 한국의 모든 농정은 WTO 농업협정문의 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록표는 직불제가 어떻게 되고 있나. 왜냐하면 앞으로 직불제가 가장 유력한 한국의 농업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록의 세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보여드리는 표도 제가 그냥 평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다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료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표를 보고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뭐 제 생각하고 틀리셔도 괜찮고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다만 이 표 자체는 제가 평소에 한국의 농업 정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농림수산부분 예산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녹색으로 나와 있죠. 92년부터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WTO 출범이 가시화되고 UR 저희 우루과이 라운드가 86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거의 타결이 돼가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에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절박한 생각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이게 실질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질 농업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이런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로 봐서 앞으로 아까 박준도 선생님께서 농업 예산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좀 써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초록색은 이제 한국의 농산물 수입액, 그 다음에 이것은 점점점점 그진 것은 이건 누적된 그래프인데 두 개 합치면 하나는 수입액, 하나는 생산액, 실질 생산액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실질 공급액이고 이 실선으로 나타난 것은 이 소비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소비액. 그래서 사실은 이 선이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 누적된 것하고 수요하고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위에 붉은 선은 영농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영농 시간 줄어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농이고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농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영농 시간 줄어들면은 궁극적으로는 농업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들이고 농업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당 실질 소득, 이 굵은 점선이 이제 92년에 사실은 제일 크다가 그다음부터는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많이 쓰고 42조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이후에 저는 이런 모든 그래프들이 그래도 다 이 수평선에 가까운 어떤
안정점에 접근하는 수렴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좀 일종의 안정기, 전환기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쌀 직불금, WTO 농정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한 것은 쌀 직불금입니다. 단일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돈도 아마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쌀 직불금 지불액이 이렇게 돼 가고 있고, 제 생각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어넣어 놨고요. 그 쌀 직불금을 애초에 왜 이거를 기준액을 이렇게 정했느냐 하는 것도, 밑에 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네, 이제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농업소득, 농산물소득, 농가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은 이제 먼저 현황인데요. 현황 보면 그런 대로 다 안정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는 대체로 다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 농산물소득, 농가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은 다 정부가 주요 정책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정부가 주요 정책의 지표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안정세를 보여서, 농정이 잘 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고령화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 농촌하고 이 읍면부는 한국에서는 읍면부를 농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명이 동으로 끝나는 것은 도시라고 하고 지명이 읍면으로 끝나는 지역은 농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읍면부의 이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게 됐다는 건 좀 괜찮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이는 어떤 지표라 할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농촌은 그렇지만 읍면부는 그렇지만 읍면에서 농가만 빼내서 농가만 갖고 고령화가 어떻게 돼가느냐 볼 적에는 농가의 고령화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 2010, 2015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가속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은 그래도 농촌의 고령화는 좀 이렇게 안정되는 것 같지만 농가의 고령화는 더 가속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비 쪽의 문제인데, 소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의 국산 농산물 소비를 좌우하는 것은 이 가계의 식료품 비주류 음료 지출인데, 이건 실질 개념입니다. 실질 2010년 기준입니다. 굉장히 2015년 기준입니다. 네,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501에서 354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요즘 사람들은 그럼 뭘 원하느냐? 음식 숙박 130에서 346, 그다음에 오락문화 49에서 152, 이게 다 단위는 1,000원입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물론 통신이죠. 9,000원에서 14만 7,000원. 그러니까 교통, 오락문화, 음식 숙박. 근데 제가 제 글에 맨 앞에도 써놨지만, 농업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과 농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970년대에는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까 가장 중요한 욕구, 그렇죠.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식량 공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소득에 대한 욕구. 이제는 소비자들이 뭘 원하냐 하면 소득이나 물론 소득이 아직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식량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식량이나 소득보다도 오히려 이런 문화생활, 오락문화, 음식 숙박, 그러니까 레저, 그렇죠, 휴양, 오락문화, 교통 이런 것들의 수요가 이제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제 생각에는 우리 농업 농촌이 국민이 원하는 걸 생산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과연 국민이 원하는 걸 생산하는데 농업 예산을 쓰고 있냐 이거죠. 아까 박준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농산물을 국민이 그렇게 옛날처럼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히려 국민이 농업 농촌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음식, 숙박, 오락, 문화, 교통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돈을 쓰고 싶어 하니까 정부가 만약에 이제 국민이나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싶으면 이것들과 연결되는 것들을 생산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들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화한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농업하고 농촌이 분리됐습니다. 이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촌에 살더라도 농사짓는 가구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대로 27.4%밖에 안 됩니다. 농촌에 살지만 농사짓는 가구. 근데 또 농사짓는 가구라 하더라도 그 가구의 소득 중에 몇 퍼센트가 농업에서 얻는 소득이냐? 그거 역시 농업소득 비중 또 30%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농촌에 있지만 사실은 농업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거죠. 그래서 농업과 농촌의 분리. 근데 정부의 농업 농촌 정책은 아직도 농업 생산 위주 정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농업 농촌에 거주하는 다른 분들을 위한 정책도 펴줘야 되고 그분들이 공익적 가치 생산하는 것하고 연결되게 하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들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여론조사인가요? 하여간 의식조사를 보면 도시인하고 농업인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미래 가치 인식을 보면은 농업의 가치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것과 관련 없는 국토의 균형 발전, 자연환경 보존, 전통 문화 개선, 관광 휴식 장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농업 농촌의 기능 또는 가치로서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2016년까지는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조사하는 방법을 또 바꾼 다음에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자료 보시면 또 좀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의 편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논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소위 로렌츠 곡선이죠. 근데 이제, 이 반올형이 점점 이렇게 거꾸로 된 니은자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집중도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논의 집중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10년, 2015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점은 뭐냐 하면, 70% 농가가 가지고 있는 논의 면적이 한 7, 8%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체 농가의 17, 8%밖에 못 가지고 있다. 전체 농가의 70%가. 그 다음에 이 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체 농가의 100에서 90 빼면 10%니까요. 10% 농가가 전체 논의 100에서 40 빼면 60%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근데 쌀 직불제는 면적에 따라서 지불하니까 2조 3천억 지불하면 그 중에 60%는 10% 농가가 다 가져가는 건데 그런 집중도 지금 쌀 직불제는 그러니까 진짜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점점 거꾸로 된 니은자가 돼서 나중에 5%가 아마 2조 3천억 지불하는 거 다 가져갈 텐데 그런 정책은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직불제를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원의 편중 중에 더 이제 극적인 것은 이제 소위 농어촌 면세율이라는 건데요. 이건 전체 사용자의 6.8%가 57.7%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한 1조 가까운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위 6.8%가 전체 농어촌 면세율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의 57.7%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의 그 농업인만 지원하는 제도는 상당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수급 불균형인데요. 제 생각에는 수급 불균형 나타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요 공급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수요 공급 항상 이렇게 하면은 일치하게 돼 있죠. 어떻게든지 사후적으로는 수요 공급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쌀 생산한 거에서 전 진정한 쌀 수요는 밥쌀용, 식품 수요라고 하는 밥쌀용 수요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가공 수요나 이런 것들은 다 정부가 이제 비싼 값에 사갖고 가공하는 사람들한테 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싸게 팔면 다 이제 사겠다고 그러죠. 이렇게 정부가 만들어낸 수요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수요가 아니고 밥쌀용으로 소비자들이 제 돈 내고 사는 수요만 진짜 수요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A에서 B를 뺀 것이 진짜 공급 초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여기 좀 표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하여간 100만 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남습니다. 그것은 이 쌀 직불제를 하면서 변동 직불제로 변동 직불제가 일종의 하한 가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급 초과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문제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수급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고 소수의 농가에 집중된다고. 세 번째는 과도한 집약 농업입니다. 몇 나라의 주요국, 그러니까 주요국의 생산성 경로를 이제 보면은요, 가로축은 농업 고용 1인당 농림수산 부가가치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면적당 이제 농림수산 부가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은 사실은 노동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고 세로축은 농지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미국,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다 이게 이제 90년부터 2015년까지 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이 90년이고 맨 오른쪽 네덜란드는 이런 점이 2015년입니다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2015년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걸 보시면 대체로 노동 생산성이 농지 생산성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도 사실은 이렇게 농지 생산성보다 노동 생산성이 더 빨리 증가하는 방향을 이제 택하고 있는데 이 한국은 굉장히 집약적인 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집약적인 농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 하면은 농촌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시설을 하고 그런 농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집약된 축산이나 집약된 어떤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생산 지원을 해주니까 생산하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 것을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농업의 방향일까? 한국 농업만 외톨이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는 다 수평 방향에 가깝게 가고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약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EU의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U를 보시면 EU도 사실 한국하고 실정이 비슷합니다. 경지는 좁고 사람은 많고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시면 2006년부터는 이 초록색하고 보라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이 파란색은 뭐냐면 연계직불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생산 많이 하는 사람한테 지불해 주는 것인데 이런 생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2006년까지 이제 2005년까지 이제 많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생산 비연계 직불, 그러니까 생산하고 상관없는 공익적 가치와 상관 있는 쪽에 직불을 많이 하게 돼서 보라색하고 초록색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형태를 지금 2019년에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빗금친 것은 이제 녹색인데 이건 녹색은 환경 비연계 직불 중에도 환경에 관한 겁니다. 환경 그런 것을 이제 함양하는 대가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유 직불제는 이제 그 몇 가지 있는데 그 기초지불, 그다음에 녹색지불,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청년농 지불이라고 해서 그 젊은 농업인이나 새로 진입한 농업인한테 돈을 좀 더 준다는 것이고, 또 이제 재분배 지불은 뭐냐 하면 농지가 그 일정 면적 이하인 농가한테는 많이 주고 일정 면적 이상인 농가한테는 좀 적게 준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농촌 발전 정책에 이제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농촌 발전 정책의 항목을 보시면 농업, 농촌 환경, 자연 조건 분리 뭐 이런 그 대체로 그러니까 그 공익적 가치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돈을 많이 이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의 직불제는 그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EU의 예든지 이런 걸 보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비연계성, 생산하고 연계하면 안 된다. 생산 많이 한다고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형평성, 그러니까 소수의 농가에 집중되면 안 된다. 자율성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농 직불도 있고 무슨 청년농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직불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걸 메뉴형으로 만들어 놓고 농가들이 나는 어떤 직불제를 뭐 선택하겠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조준성은 뭐냐 하면 생산하고 연계 앞에 1번하고 겹칩니다만 가능한 한 공익적 가치를 직접 조준해서 공익적 가치 생산하는 데다가 지불해줘라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은 시간 일관성입니다. 시간 일관성은 이제 나중에 정부가 규정을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뭐 정치하는 분들이 규정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게임 이론에서 따온 그 논리인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룰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룰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했으면 그 룰은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직불제를 본격적으로 하는 나라는 별도의 직불제 관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직불제 돈을 나눠준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불제를 관리하는 제 생각에는 직불청 같은 조직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호준수의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상호준수의 기준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전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건 해야지 직불제 돈이 나간다. 그런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데 과연 농가에서 돈을 얼마 많이 쓰는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조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불제 제도 설계를 좀 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서 따온 거냐 하면, 마이클 스펜스라는 사람이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게임 이론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정보를 모르고 상대편은 알 적에 어떻게 하면 상대편이 내 의도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제도를 설계하는 분야를 게임 이론에서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시조격인 마이클 스펜스라는 사람의 그 논문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좀 바꿨습니다만, 최소한 파란 그래프 두 개는 뭐냐 하면, 농가가 공익적 기능을 달성하는 비용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CL이라는 것은 가장 환경 친화적인, 공익적 가치 친화적인 농가죠. 왜냐하면 비용이 제일 낮으니까요. 그래서 이 Q는 면적당 공익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제일 낮게 공익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농가는 공익적 가치 친화적인 농가고,
이 CH 농가는 그 그룹에서 가장 그 비친화된 농가죠. 공익적 가치 달성하는데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농가죠. 근데 정부는 이제 그 Q 스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 정도 기준,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직불제를 지불해 주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달성해야 된다. 근데 그 기준을 이 Q 스타라는 걸 마련을 했을 적에 돈을 너무 많이 준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너무 적게 준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돈을. 그러니까 이 R스타를 정부가 직불제 지불 금액을 너무 낮게 하면 아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 CH도 더 높게 하면, 너도 나도 다 한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정도, 그 CL하고 CH 중간 정도 돈을 지불해 준다고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그러니까 이런 농가들의 공익적 가치의 그 비용 함수를 알려면 농가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는 무조건 이제 소득을 무조건 뭐 보충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는 한국 직불제의 앞날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직불제라는 게 무조건 공짜로 돈 나눠주는 거다. 공익적 가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한국 농촌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엉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한국의 농업 농촌이라는 것은 무조건 생산하는 공간이고 공익적 가치를 함양하는 그런 휴양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 농업 농촌의 앞날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여간 최소한의 이런 비용 함수는 챙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 함수에 의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하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옆에 제가 작은 그림으로 넣어놨습니다만, 이제 이 앞에 그림은 이제 이게 면적당 개념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한 농가가 농가 면적에 따라서 얼마나 정부로부터 직불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건 농가 전체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그래프는 면적당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결국은 R0라든지 R스타라든지 R1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이렇게 수학적인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탄젠트 스타가 R스타가 되는 거고요. 탄젠트 세타 1이 R1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초지불, 그냥 기초지불만 받는 사람은, 가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분배 지불, 그러니까 면적이 좀 작은 농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그렇죠. 이 정도 Q만큼 공익적 가치 생산해라 그러고 R1만큼 돈 주면 거의 모든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겠죠. 가장 많은 돈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 상한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재분배 지불, 그러니까 면적 좁은 농가한테는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면적 넓은 농가, B 이상 되는 농가한테는 뭐 이 정도 더 적은 돈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Q 스타하고 R 스타를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농가의 사정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 보통 정책의 실패라는 것은 농가는 자기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정부는 농가에 대해서 정보를 하나도 모를 적에,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실패가 오는 것이고, 특히 이 공익적 가치라는 것은 가치가 돈으로 환산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한 가치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걸 할 적에는 더 많은 어떤 조사를 해갖고 비용이 얼마나 드냐, Q만큼의 뭘 하려면
그 농가, 각 농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 비용의 폭은 얼마인가, 그 R1에서 R0까지의 그 폭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그 깊은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